11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당연시되고 있는 지나치게 짙은 차량 불법 썬팅 문제,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를 다니는 거의 모든 차량이 불법 썬팅 차량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현실,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22명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불법 썬팅 단속 문제를 지적한 나흘 전 법률방송 로투데이 보도입니다. 현재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차량 10대 가운데 9대, 거의 대부분의 차가 불법 썬팅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썬팅을 해놓은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선 이런 시커먼 썬팅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갱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No, it's against the law. We can't have them that dark tinted. The United States doesn't want dark tinted windows, and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 problem. Have more clear, nice, but it can be dangerous for when you have to look around. 법률방송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있으나마나한 법은 고치든지 없애든지 단속 안 할 거면 법은 왜 만들었나, 국민 90%가 음주운전하면 그것도 단속 안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경찰의 무사안이란 태도를 질타하는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차량 운전자 거의 모두가 법을 위반해서 법 위반이 아닌 듯한 착각까지 불러오는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안위 22명 전체 위원들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권은희, 안상수, 주승용, 정인아 4명의 의원은 경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기간을 6개월이고 1년이고 거친 다음에 해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어린이 자동차 같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으로. 홍문표, 조원진, 김병관, 김영호, 정인아 5명의 의원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큰 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현실이 좀 괴리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정 부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지금 안전 문제하고 이제 편의의 문제인데요. 완화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불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그걸 좀 완화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보호라고 그럴까? 차 안에서의 보호권은 좀 살려주면서도 차 안에는 어떤 자기 자유로운 공간 아닙니까? 다만 법을 개정하되 불법 썬팅이 현실이라고 무조건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썬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차 안에 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표준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좀 융합시켜서 적정한 어느 정도 썬팅의 강도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 밖에 불법 썬팅 문제는 법이나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해가지고 유죄하면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스스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 설득하는 작업, 일종의 홍보관이에요.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의원들도 덜어 있었지만 단속이 사문화됐다고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더기 법이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도로교통법도 사문화된 게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썬팅 업체에다가 몇 퍼센트 이상은 하지 말라라든지 그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불법 썬팅이 현실이라고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실효적 제재든 법을 완화하든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와 과학과 기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변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오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CT 스타트업들이 기존 굴뚝 산업 시대 규제나 법률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뜻깊은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하고 개선하여 변협은 이에 따라 ICT 분야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양성 및 법률 지원단 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법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신기술,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등 관련 법 제도 개선과 정비에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변협 추천 스타트업 분야 전문 변호사 16명을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법률 멘토로 위촉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일조하겠다는 김현 변협 회장과 대한변협의 발걸음이 실제 성과로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30일이죠. 네. 일본의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 네. 구 일본제철에 이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네네. 우리나라 국민 피해자들이 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네. 신일철주금은 원고 4명에 대해서 네. 각 1억 원씩 배상을 해라. 네. 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지금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네. 199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이분들이 처음에 일본 법원에 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네. 일본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 판결을 받고 네. 일본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최고 재판소 네. 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네.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법원에 네. 다시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이게 이번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이죠. 네. 네. 재판 쟁점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런데? 일단은 이 재판에서 크게 네. 좀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을 제가 뽑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네. 결국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쟁점이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네.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옛날에 소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3가지 네. 쟁점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판결 사유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대법원이 이제 승소 판결을 내린 사유는 첫 번째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네.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네. 최고재판소가 그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용인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최고재판소의 효력을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원 판결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도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이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일본 법원에 가서 이제 부인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네. 않거든요. 네. 일본 법원에서도 우리 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은 좀 이례적인 게 네. 우리 법원이
이미 있는 기존 일본 최고재판소 법원의 효력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판결의 효력을 또다시 일본 법원에서 쉽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의 한 3점 몇 %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포스코 지분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강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포스코 그 지분이 그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 법원에서 또 한 번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관련 문의가 행정안전부에 폭주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뭐 피해자나 피해자 후손들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재판을 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아닌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또 다퉈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 법원행정처의 어떤 그런 검토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좀 승소를 받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걸 뭐 국회에서 특례법 같은 걸로 풀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정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3년 또는 10년 이 시효를 배제하자라는 어떤 특례법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피해 손해를 구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원 판결대로 일본의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19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프리허그 행사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2심 법원이 오늘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달인으로 불리는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관련 조항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 선관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유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 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낙선운동을 벌인 데 대해 1심 법원이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까지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하자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선거법 조항이 시민과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앞서 지난 2월에도 취업 청탁 논란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 해당 선거법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집회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자회견과 그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
투표 동료를 육성으로 하면 되고 스피커로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기자회견으로 하면 되고 집회로 하면 안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불합리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이 오늘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 및 사법행정회의 규칙 개정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자신을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정치 편향, 사실 왜곡,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군 김씨 개정 관련 피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3시 법무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명예보호관찰관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헌신으로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10명이 올해의 명예보호관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전국가정법원 및 서울 서초구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된 보호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축제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 6개 소년보호시설에서 총 6팀이 참가해 뮤지컬 공연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11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